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에 저당권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은 195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근저당 나오죠? 예, 근저당입니다. 근저당하고 그 뒤에 보면 공동저당하고 나와서 근저당과 공동저당을 우리는 특수저당이다 그래요. 특수저당. 자, 그럼 보시죠. 근저당 먼저. 일단은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계속적 거래 관계입니다. 계속적 거래. 돈 한 번 빌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요.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라 그랬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요즘에 어제까지인가요? 마이너스 통장이 1인당 5천만 원 한도가 제한이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게 1인당 5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풀렸대요. 기사를 봤더니. 가서 마이너스 통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아, 1억 할까요? 2억 할까요? 1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금액이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이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리면 된다 그거예요.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근저당이잖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예컨대 2억짜리다. 그러면 1억 원 한도로 해서 은행에서 계속해서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당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당좌 그 다음에 당해 계좌를 개설해서 대출을 받는다. 대월계약이라 그래요. 당좌 대월계약.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당좌거래라는 그 편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당좌거래. 당좌거래가 뭐냐면 이 해당 은행에다가 해당 계좌를 만들어요. 해당 계좌를 만들어서 대출받는다. 그걸 당좌 대월계약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현찰이 궁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당좌거래 신청을 하면 계좌를 하나 터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좌에서 한도를 정해서 요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빌리고 갚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좌거래라 그리고 그 당좌거래 한 다음에 또한 이제 그 어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당장 조달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좌거래를 통해서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어음은 잘 안 쓰죠, 요즘에. 하여튼 당좌 대월 계약을 해가지고 아무 때나 돈을 빌리고 갚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채권액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지점에 이게 일종의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은 특수저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근저당이라고 하냐면 뿌리 근자죠. 기본적으로 뿌리 자체가 저당권인 건데 다만 일반 저당권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자마자 채권액이 확정되는 데 반해서 얘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증감, 변동하게 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근저당이라는 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근저당에 뭐를 하면 돼요? 설정 계약 플러스 뭐죠?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면 얘는 부종성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않는다.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피담보 채권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부종성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종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채권액이 확정되잖아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때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부종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완화되고 있다가 확정된 이후에 부종성이 강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런데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근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 또 하나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 취지의 등기라는 건 뭐냐면 근저당이라는 뜻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책에 보시면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양가로 2번에 근저당이 성립해서 반가로 1번 근저당 설정계약과 등기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기본계약 플러스 설정계약 한다. 그 다음에 등기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필요적 등기사항 그래서 채권 최고액 또 하나는 뭐예요? 근저당이라는 것 이렇게 나왔죠. 근저당이라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근저당의 취지의 등기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근저당 취지의 등기냐면 번호 1번에서 근저당 설정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목 쓰는 거 이걸 취지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저당 설정 이렇게 나왔을 때 요 근저당 설정하고 채권 최고액 이렇게 나왔을 때 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요 제목 쓰는 거를 취지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 취지의 등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거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임의적 등기사항 그래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이런 것들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 의 보시면 근저당권자의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고요. 실행 비용은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권 최고액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변제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지는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우리 판례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선 변제의 한도라는 말은 배당 신청했을 때 배당 받을 수 있는 배당의 한도다 그런 뜻이에요. 채권 최고액은 배당의 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린다. 은행이라고 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자기 집은 지금 2억짜리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2억 만땅으로 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한도로 해서 통장 개설해서 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증감 변동하게 돈을 아무 때나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한도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하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은 원리금 외에 손실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리자 위약금은 의무적 기재사항이고 얘는 등기 없이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랬죠. 따라서 이것은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이 손해배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자하고 얘는 다른 겁니다. 지연이자나 지연배상은 리자하고는 달리 손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잖아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안 하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은 요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실행비용만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 저당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이행기 도과후 1년분에 한정되죠. 근데 얘는 1년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무제한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그죠? 안 받아요? 그냥 받아봐요, 이번에 한번. 그럼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딱 한 번 거래를 한단 말이죠. 무슨 어음 거래도 아니고 당좌 대여 계약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돈을 대출 받는데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근저당이 쓰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만약에 이 근저당이라는 게 없다면 돈 빌리고 받고 빌리고 갚고 할 때마다 저당권의 변경 등기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해서 그냥 1억 원의 한도를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돈을 빌리고 갚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근저당이거든요. 편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 거래 관계도 아닌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돈 빌리자마자 바로 근저당 들어가요, 은행은. 그럼 왜 은행은 근저당을 하느냐? 저당권 등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 다 근저당이에요. 저당권 설정 안 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저당권 설정하면 손해배상이 이행기 도과 후 1년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해배상은 무제한 담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것보다는 근저당이 훨씬 더 유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여러분이 1억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약 1억 2천으로 잡혀요. 제1금융권에서 가면. 그러니까 20%가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빌린 금액이 1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1억 2천까지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됐을 때. 그럼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캐피탈가 같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제1금융권 말고 캐피탈 같은데 저축은행 이런 데는 더 잡아요. 왜냐하면 이자를 더 세게 받으니까 얘들은. 그래서 캐피탈 같은 데는 무려 180%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1억 빌리면 1억 8천을 잡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천만 원 뭐 해먹겠다? 손해배상 받겠다 이거예요. 손해배상 받겠다. 왜냐면 금리가 세니까. 캐피탈 같은 데 금리가 15% 막 이러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해봐요. 그냥 캐피탈에 돈 빌려봐요. 그죠? 저축은행 같은 데 보면 오케이 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에.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금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선전할 때는 뭐라 그래요? 예? 버스 탈 때도 있고 택시 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뭐예요? 고리대금업이에요. 그게 저축은행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 빌려주겠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소민들 피 빨아먹는 게 고리대금업이잖아요. 네?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그쵸? 그 사채라는 말이에요. 사채. 어쨌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이렇듯 실제 빌린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을 얘기하지만 이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거예요. 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으로 잡히고 실제 빌린 금액이 1억 원인 게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데 경우에 따라서 실제 금액이 예를 들어 2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인데 실제 금액이 2억 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예컨대 카드 같은 거 발급을 했다. 그럼 카드값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근저당으로 잡히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럼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 금액이 이제 2억 원이 된 거잖아요. 이게 실제 금액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2억 원을 다 받아야 저당권 말소해 주나요? 아니면 최고액 1억 2천만 받으면 말소해 주나요?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채무자로부터는 실제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실제 금액 다 갚아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채무자에 대해서는 불가분성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실제 금액이 2억 원인데 1억 2천만 갚았다. 그러면 덜 갚은 거예요? 다 갚은 거예요? 덜 갚은 거죠. 나는 그것만 책임지겠다라고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져야 될 책임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는 실제 금액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다만 이 최고액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 금액이 2억이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경매 신청해서 배당 받을 때는 얼마만 받아야 된다? 1억 2천까지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배당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순이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후순이자. 후순이자가 있으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실제 금액 다 갚아라 아니면 최고액만 갚아라? 실제 금액을 다 갚아라 그거죠. 채무자는. 그런데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실제 금액을 알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방가래 2번. 채권 최고액에 의해 근저당권자의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포함되지요. 다만 실행비용만 제외됩니다. 실행비용만 제외. 산입 동그라미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1년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그랬죠.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바로 지연배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이것은 최고액에 포함이 된다. 넘겨보시고 산입되지 않는 건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매각대금으로부터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근저당권자에게 최고액의 한도까지 우선 변제한다. 자, 그런데 밑에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인데 실제 금액이 2억 원이 된 경우. 그러면 그때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는 사람은 누구?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요. 그러나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되죠. 실제 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최고액만 변제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채무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빼버리시고 그냥 채무자만 보시면 돼요. 채무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근저당권의 효력과 확정을 했죠. 반가로 1번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다. 확정 전이죠. 그럼 부종성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변경 오케이 그랬죠. 자, 거기서 첫 번째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또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당연히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이해돼요? 이건 뭐라 그랬죠?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X 그랬잖아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어떤 의미냐면 1번 저당권 A, 2번 전세권 B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무자 갑이라는 자가 저당권자에게 돈 빌리고 저당을 설정해 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후순위자로 용의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민법에서는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억 안 나요? 표정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제3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 그런데 경매가 실행되면 이 얘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죠. 말소 기준이 되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고 얘는 쫓겨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소멸됐을 때 전세권자가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을 대위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갑이 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안 갚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거 막으려면 얘가 대신 갚아준다 그거죠. 그럼 대위 변제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말소해야 되겠지만 굳이 말소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1-1에서 1번 저당권 이전해가지고 부기등기로 B가 저당권자가 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위 변제하게 되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저당권이 이전된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실무상으로도 더 훨씬 좋고요. 이론상으로 하면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하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소 등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번의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또 압박할 수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위 변제하면 변제자에게 대위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저당권이 이전되는데, 문제는 근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액이 이렇게 증감 변동하더란 말이죠. 그럼 얼마에 확정될지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부를 변제를 했다. 금액이 여기가 이제 예컨대 3억 원이다. 3억 원 상태에서 예컨대 1억 원을 변제를 대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3분의 1이 대위 변제자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금액이 또 증가가 돼서 5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3분의 1의 비율이 5억으로 가면 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또 감소가 되면 또 바뀌어야 되겠죠. 증가되면 다시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비율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당권의 근저당이 본질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근저당은 일정 기간 동안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순간순간 금액이 변할 때마다 저당권의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변경 등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율을 정할 수도 없어요.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대위 변제하더라도 그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 변제하더라도 변제자에게 그 근저당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이전 안 된다 그 말은 근저당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그런 뜻이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혀 이렇게 쓰세요. 복잡혀. 이렇게. 자, 반가로 2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와 시기 그랬을 때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겠죠. 여기 봐봐요. 이 시점을 우리는 결산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계산을 끝내는 거예요. 완결짓는 시점.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겠죠. 그죠? 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확정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예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된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이거 이자 부담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여러분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산기의 정함이 없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자, 이건 일반적인 확정 사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파산 선고 등 나와 있죠. 파산돼도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겠죠. 여러분이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했어요. 돈 더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당연히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 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 이런 때라면 당연히 채권액은 확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인데요. 여기 봐봐요. 자, 1번 근저당권자 A고 2번 근저당권자 B다. 근데 얘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하고 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매각 대금의 완납 시에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
피담보 채권액은 이때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되죠. 왜냐하면 이자나 지연 배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액은 계속해서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라는 말은 자기는 이제 내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신청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자는 경매 아직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계속 더 이자를 받고 싶고 지연배상도 받고 싶은데 얘 때문에 선순위자도 어쩔 수 없이 배당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하니까 자기 의지에 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배당 받을 때 돈을 많이 받고 싶겠어요? 적게 받고 싶겠어요? 당연히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 시점이니까 따라서 경매 신청한 사람은 그 시점에 채권액을 확정시키고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 시점이 이 시점이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에 채권액이 확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데 제3자가 신청했다 그랬다.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방금 3번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입니다. 번복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말이냐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습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면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취하가 돼도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니까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원본 채권,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이건 새로운 원본 채권이에요. 다시 채권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원본 채권은 그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될 수 없겠죠. 그러나 부수 채권은 담보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저당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뭐죠?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적인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또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권 담보된다고 그러는 밑에 또 썼네요. 지연손해금을. 그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360조 단서의 제한, 즉 지연배상 1년분을 받지 않고서 최고액까지는 담보된다 그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여기 봐봐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정됐잖아요. 확정된 게 얼마를 할까요? 1조 2천억이에요. 예? 요즘에 뭐 이런 돈 같지도 않잖아요. 물론 뭐 구경도 못 해봤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이 보잖아요. 무함 툭 하면 몇 조 그러잖아요. 그죠? 1조 2천억으로 채권액이 확정됐어요. 그럼 확정됐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죠?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1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발생 실제로 배당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 예컨대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 신청은 바로 경매 낙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 공고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매각대금 완납하면 이제 드디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그때까지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10개월이 걸린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1조 2천억 원에 붙는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10개월 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잡아도. 5% 잡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5%.
1조 2천억에 10%면 1200억이죠? 1200억 10%. 그죠? 10%는 1200억. 그러면 5%면 600억. 예. 예. 너무 큰 돈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지금. 600억이에요, 600억. 600억을 10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예요? 60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만. 이거 포기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채권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이후에 그 원본 채권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당연히 그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고, 이자도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2년치 갔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벌써? 1200억이 되는 거예요, 1200억.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정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부종에서 소멸하겠죠. 자, 넘겨보시고 198페이지에 이제 뭐 나와요? 공동저당 나왔는데, 공동저당은 한 개도 뭐 저기 조문만 올려놓고 정리를 안 해놨네요. 여기 봐봐요. 공동저당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간단하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갑이 X부동산 Y건물, X토지와 Y건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갑에게 얼마를 빌려줘요? 8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 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8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8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은 한 번 빌려줬는데 담보는 두 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공동으로 저당 잡혔다. 그래서 공동저당입니다. 그러면 담보가 5개 이상일 때에는 이때는 꼭 공동 담보 목록을 따로 만들게 돼 있어요. 왜 5개이냐면 공동 담보 목록이잖아요.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그래서 담보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하나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오피스텔 하나 가격이 시세가 8천만 원인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을구에 무려 5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럼 뭐죠, 그게? 공동저당인 거예요. 8천만 원짜리에다가 50억 빌려주고 8천만 원짜리 저당 잡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그거 100개를 잡은 거예요. 100개. 100개를 공동저당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채권액은 50억이지만 각 오피스텔 하나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개를 잡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100개에 대해서 8천만 원짜리 100개에 대해서 다 50억이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게 공동저당이다. 그럼 공동저당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X부동산이 있고 Y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이 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시점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그럼 X부동산에 보니까 을이 8천만 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Y부동산에도 1번 을이 8천만 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X부동산의 후순위자 2번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7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에서 정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4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후순위자가 있을 때를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개를 배당한다. 동시경매라고도 해요. 동시경매. 동시배당이라고도 하고 또는 일괄경매, 일괄배당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두루두루 쓰는 용어는 동시배당입니다. 그럼 동시배당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액을 분담합니다.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액을 분담한다는 말은 뭐냐면 을이 받아야 될 채권액은 8천만 원이죠. 근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으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경매 대가 1억 원이고 얘도 1억 원의 경매 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액을 나눠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씩?
여기서 4천 받고 여기서 4천 받고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순위자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동시배당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부동산의 경매대가 플러스 Y부동산의 경매대가 중에 X부동산의 경매대가 곱하기 8천만 원 하면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럼 X부동산에서 얼마 받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1억, 2억 분의 X부동산 경매대가 1억 원이죠? 곱하기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죠? 약분하니까 4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요. 근데 매번 문제가 1대1로 나오지는 않겠죠? 여기가 2억이고 여기가 3억이다 그러면 2대3의 비율로 가야 돼요. 그쵸? 계산할 수 있어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이거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시고 20배당 했을 때는 다른 시점에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시점에. 그럼 다른 시점에 배당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 먼저 배당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먼저 배당이 들어가면 얘는 다른 시점에 배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먼저. 그러면 1억 원에서 얘가 8천만 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여기서 2천밖에 안 남죠? 2천 남는 건 얘가 받아야 되겠죠? 얘는 얼마 못 받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천을 못 받는 거죠? 그죠? 못 받는 사람은 얘는 어차피 다 받았으니까 얘의 자리를 대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 대위에서 들어가는데 5천만 원 다 대위하는 게 아니라 동시 배당액을 한도로 해서만 대위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천이지만 얼마밖에 못 받는다? 4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후순위자도 받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0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후순위자의 대위에 의한다. 20배당하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다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갑소유의 건물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토지도 경매 넘어오고 건물도 경매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액이 예컨대 8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건물 매각가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토지 매각 가격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대지가액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토지 8천만 원 임차인 보증금이 8천만 원인 경우 토지가 경매되면 낙찰가가 예를 들어 1억 원이다. 건물이 경매됐을 때 낙찰가도 1억 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4천, 여기서 4천 이렇게 해서 1대1의 비율로 나눠서 받는다. 즉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에 관한 규정은 X부동산, Y부동산 둘 다 누구 소유일 때예요? 채무자 소유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법은. 그런데 X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인데 Y부동산은 물상 보증인 소유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경우에 여기도 공동저당권자가 있을 때 이 경우라면 첫 번째 동시배당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해주고 나중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동시배당할 때는. 자, 얘는 보증인이고 얘는 채무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채권자가 을이 채권자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돈을 얘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얘는 보증만 서준 사람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이놈은
배불리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증인한테 와서 내 돈 갚아라 라고 하면 보증인은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아, 얘는 돈 구경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증만 써준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씨 좋아가지고. 예? 그럼 돈 먼저 빌려 쓴 사람한테 먼저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자르면 물상보증인에게 와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만 민법에 규정을 한 거고, 실제로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판례 법리에 따라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법리인데, 이시배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배당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먼저 배당이 됐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다시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대위하지를 못하는데 물상보증인은 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와 물상보증인 중에서 누구를 우선해서 보호한다? 물상보증인 우선서를 취한다. 여기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암기하자 그랬죠?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는 된다고요. 안 되고 되고 되면 얘가 붙잡아서 돌려요. 물상대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해봐요 좀. 시작.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고,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한다. 요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시험장에 가서는 물상보증인 채무자 그래서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누가 먼저 나와요? 채무자가 먼저,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특수저당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06페이지 계약법. 계약법 서설 보시면 계약의 종류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 유물, 요식, 분료식 나와 있죠? 우리는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현상광고, 예외. 이렇게.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현상광고만 얘만 이상한 거예요. 얘만. 자, 질문.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OX. X.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그러면 O.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매매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그럼 매매는 유상, 쌍무, 낙상, 분료식. 증여는 유상, 무상? 무상. 그럼 뭐라 그래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그죠?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 16개 중에서 유물계약은 딱 하나, 현상광고. 유물계약은 딱 하나, 현상광고예요. 그럼 뭘 이렇게 잔뜩 써놨디야? 예. 쌍무계약, 편무계약 보시면 쌍무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해서 각각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된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에 쌍무, 편무를 나누는 이유는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고 한쪽이 의무를 부담하는 건 편무인데 쌍무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그 쌍무계약의 공통의 효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쌍무계약의 공통의 효력. 자, 여기 봐봐요. 계약법은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죠. 각칙에는 각종의 계약, 그래서 전용 계약이 16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뭐였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 공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13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16가지의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 있죠. 그거에 대한 공통점을 모은 게 총칙이에요. 이 총이 모을 총이죠. 얘네들의 공통점을 다 모아놓은 게 총칙이에요. 계약법 총칙.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의 성립, 효력, 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16가지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떤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소멸하느냐. 계약을 해체함으로써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은 어떻게 성립해요? 청약 플러스 승낙으로 성립하지요. 그러나 의사 실현을 통해서도 성립하고 교차 청약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다. 그래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었을 때 무효라면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다란 말이에요. 공통점이니까. 이 중에서 쌍무 계약의 효력으로서 세 가지. 첫 번째, 동시 이행의 항변권. 두 번째, 위험 부담.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뭐에 대해서만, 쌍무 계약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효력이지 편무 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쌍무 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각각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위험 부담도 문제되고, 그죠? 그럼 편무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겠죠.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니. 그 다음에 유상무상에서 점 찍은 데 보시면 쌍무 계약은 쌍방의 쌍무적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당연히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여기 봐봐요.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모든 유상계약이 전부 다 쌍무다 그러면 X죠. 현상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닌 것, 즉 편무계약인 것도 있으니 그게 바로 현상광고예요. 예.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죠? 그러면 임대차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매매에서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 들어보셨죠?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또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보셨죠? 그러한 매매에 있는 계약금 규정과 담보 책임 규정은 유상계약인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교환계약, 메타지문 보시면 교환계약은 유물계약이다 그러죠? 맞아요? 틀렸죠? 민법상 유물계약은 현상광고 하나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지문에 넘어가시냐면 우리가 자꾸 물물교환 생각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물물교환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낙성계약이야. 낙성계약. 낙성은 승낙만으로 성립한다. 즉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약관부터 보겠습니다.